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대한국민회의 시사 특별 분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지금 신군사 지정학 제도가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새 전 지구적으로 한국 군사력이 뜨면서 군사적인 지정학 제도가 새롭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상에 한국 민족이 전 세계에 이런 군사적인 영향력을 끼치면서 전체적으로 새로운 세력이 편을 짜가면서 새 지정학적인 지도가 그려지는 날이 있었으리라고는 참 생각을 못하고 우리가 살아왔는데 오늘 아주 확실하게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대로 제대로 보면서 한국이 잘났든 못났든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모자란 백성이든 좀 잘못된 것이 있는 백성이든 간에 어쨌든 이 한국이 지금 그런 자리로 위치 이동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지금. 거기서 책임감을 가지고 나가야 할 길을 제대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우리 자신이 제대로 살아남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지만은 동시에 전 세계 후진국 국민들 그리고 중진국 백성들 이들 모두가 다 사실은 한국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자기들의 희망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그들의 희망의 표적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문제를 가지고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요새 지금 아주 심각하게 한반도가 또 안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마 금년도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까지는 이런 한국 안보 위기가 계속 흔들리면서 한국이 특별한 해법, 해결점 이걸 제시하기 전에는 계속 이런 안보상의 위기 진동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한국 백성들을 흔들어 깨우는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날의 인류 역사를 보면은 이런 엄청난 충격과 괴롭지만은 시련을 일단 당하면서 새로운 희망을 던져주는 나라가 출현한다든가 새로운 인류를 이끌어가는 가치관 내지는 종교가 태어난다든가 이렇게 인류 역사는 반드시 그런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그것은 한 나라 또는 인류 전체가 위험스럽다라고 할 만한 그런 시련을 당하면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인류 전체가 멸망한다든가 하는 전쟁에 끌려 들어간다든가 하지를 않고 이런 위기를 가져오는 자극이 주어지는데 그 자극 때문에 깨어나는 양심, 자극 때문에 깨어나는 인류 전체를 살리기 위한 또는 국민 전체를 살리기 위한 희생양적 어떤 지도력이 출현합니다. 그러면 그 위기로 가던 것이 막혀가지고 새로운 희망 쪽으로 인류 역사가 바뀌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그런 일이 전 지구적인 단위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하이브리드 세계 대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이 하이브리드 세계대전이라는 개념 정립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가져봅시다. 지금 전체 세계가 대공황, 경제적인 대공황 내지는 3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위기 쪽으로 계속 휘몰려가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한국 사람들은 지금 당장 그 위기가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와 있냐면은 김정은이가 언제 핵으로 선제 공격하면서 한반도 이 안보 문제를 뒤흔들면서 말썽을 일으킬지 알 수가 없는 행동이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또 뭐 김정은만 그러고 있습니까? 그 뒤에는 러시아하고 중공이 이 김정은으로 하여금 이런 말썽스러운 자극을 자꾸 한국을 향해서 일으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눈으로 보고 있어요. 핵 선제 공격을 하겠다. 세상에 아무리 김일성, 김정일 시대라고 할지라도 그런 식의 도발은 한 적이 없어요. 그런 무모한 도발이 어디 있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시대는 우리 한국 쪽이 북한에 비해서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굉장히 힘이 열세에 처해 있었습니다. 저들이 일방적으로 말썽을 일으킨다고 하면 충분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고통을 당할 수도 있었는데 그거를 겨우겨우 막아준 것이 외세, 특히 미국에 의해서 한국을 안전하게 보장해주는 이 약속이 군사적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견뎌 왔었던 거죠. 근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김정은 제 눈으로 봐도 이미 한국이 지금 중공을 향해서 서로도 맞상대해서 전쟁을 한다 하더라도 결정적으로 뭐 이긴다 뭐 이 소리까지 우리가 뭐 할 거는 없지만은 적어도 중공이 한국을 공격했다 건드렸다 하면은 현재의 중공 체제는 다 불바다가 돼서 날아가지 않으면은 안 될 만큼 각오를 해야 됩니다. 예. 이미 한국의 군사력, 화력, 무기의 고급스러운 발전 이런 것이 사실 한국과 중공이 서로들 맞상대한다 할 때 한국이 뭐 결정적으로 중공을 이긴다라고 하는 말까지는 우리가 뭐 할 건 없죠. 그러나 적어도 한국을 건드렸다 하면은 중공이 그냥 현재의 중공이라는 국가 체제는 붕괴되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으면은 안 되는 사장으로 갈 수 있도록 그 군사력이 한국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한국을 향해서 무슨 뭐 핵으로 선제 공격해서 말썽을 일으킨다 하는 그런 말을 함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지가 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말을 할 때가 아니죠. 지금 북한은 얼마나 지금 형편없습니까, 지금. 그런데 그런 김정은이가 그 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김정은으로 하여금 그 소리를 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면서 제발 좀 자꾸 그렇게 해서 한국을 좀 자극을 하기를 바라는 것이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푸틴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중공 시진핑이가 그걸 은근히 즐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김정은이가 앞으로 이 앞에서 지금 한국을 자꾸 자극을 주고 괴롭히는 바람에 한국 무기가 저쪽 우크라이나 쪽으로 이동될 수 없도록 압력을 가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뭐 시진핑도 바라지만은 정말 푸틴은 자기 목을 걸고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마당에 만약에 한국 무기가 간다고 할 때 그것이 러시아가 다 이겨놓은 싸움을 패배하게 만드는 위기도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패배는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겨도 이긴 것이 하나도 승리로 여겨지지 않는 부끄러운 승리, 그리고 러시아가 전후에 짊어져야 할
엄청난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푸틴으로서는 아주 그 한국 무기가 우크라이나로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김정은을 잡아 흔들고 있습니다. 김정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죠. 푸틴이 그렇게 원한다고 하는 걸. 김정은 자신도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핵 선제 공격을 통해서 한국을 자기가 군사적으로 제압하고 통일시킨다. 남진 통일을 한다. 뭐 이것까지 감히 꿈을 꾸지는 못할 겁니다. 핵 선제 공격을 성공적으로 했다고 합시다. 한국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몇십만 명이 죽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합시다. 그 다음 북한은 뭐가 남는데요? 예. 이미 육해공군 전체 군사력, 지금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뭐 한국의 입을 벌려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건 요새 하도 김정은이 말썽을 일으키니까 그래? 그럼 한국도 우리도 좀 더 때려 부술 수 있는 준비는 다 했다 하고 얘기하죠, 요새는. 그러나 얼마 전까지도 지금 그런 거 잘 얘기 안 했습니다. 남들이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남들이 얘기를 하는 것을 통해서도 김정은이 감히 한국을 건드릴 수가 없는 정도로 강해져 있다는 걸 잘 압니다. 자기가 한번 성공적으로 핵 선제 공격을 했다고 해서 한국에 좀 몇십만 명 내지는 100만 명 정도가 죽는다 할지라도 북한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고 김정은 자신부터 지 목숨은 살아남는다 할지라도 나 여기 살아남았다. 북한은 여전히 내 거다.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지속돼가 되지 못한다는 거. 왜 김정은이 모르겠습니까? 그런 싸움을 김정은이 아무리 밀어내도 하겠다고 달려들 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도 자기 내부용으로 내부에서 지금 너무나도 지금 피폐하게 북한 사람들이 쓰러져 가고 있고 그리고 동시에 김정은을 김일성이나 김정일처럼 그렇게 받들어 섬기지도 않는 데다가 북한 체제가 지금은 김씨 가문의 신성 독재 체제 그걸 갖다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벌써 노동당 법 자체가 국가의 주인이 노동당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김씨 가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김정은을 앞으로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것은 지금 북한에 있는 권력 체제가 자기들의 필요 때문에 지금 김정은을 앞에 내세운 것뿐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실질적으로 노동당 쪽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자들이 아직 김정은을 앞에 표면상으로 내놓고 있는 이유가 뭐가 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평양 권력 체제가 언제든지 붕괴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얘네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그 책임 추궁을 갖다가 누가 뒤집어 써줘야 돼요. 그래야 남은 자들이 그래도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양 체제가 붕괴될 때에 그 책임을 지고 뒤집어 써야 할 자가 김정은이 되도록 그래서 김정은을 아직은 앞에 세우고 있다. 첫째 원인은 그거라고 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평양 체제가 김정은을 내세우지 않고 정식으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앞으로 나오려고 해도 지금 그 실력을 그렇게 단독으로 자랑하면서 나올 수 있는 힘의 체제가 완전히 결정되지를 못했습니다. 두세 파가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을 어쩔 수 없이 앞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로 북한을 볼 때, 왜 김정은을 아직도 저렇게 내세우고 있느냐 이거죠. 그게 뭐냐면은 이 분열된 평양 권력 체제들이 자기네들의 누군가 이제 대표해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작자가 자기 권력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가치관이나 논리, 그거를 갖다가 제대로 체계화해서 지금 잡아놓지를 못했다 이겁니다. 어느 자들도 그 김씨 가문 같은 권위, 그걸 가지고서
등장할 수가 없다 그거예요. 그럴 만한 권위 있는 가치관을 백성들로부터 인정받고 특히 군부로부터 인정받고 이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사병들은 굶주림 속에서 군을 이탈하는 상황까지 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병들 위에 있는 군부의 엘리트들, 사병들을 이끌어가는 군부 엘리트들조차도 지금 군부로서의 어떤 힘을 가지고 평양을 대표하는 그러한 실력 행사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군부 내부에 이런저런 파벌 간에 찢겨진 다툼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양의 권력 실세들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이들이 이념적으로도 전체 북한 국민들로부터 찬양을 받으면서 이만하면은 이 세력이 북한을 이끌어 갈 수 있겠다 하고 존경합니다 하고 인정하고 절해줄 만한 그런 타당성 있는 그러한 권위, 가치 이런 것을 인정받고 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세력이 지금 현재는 없는 데다가 평양 실세들조차도 백성들 또는 군대 여기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지금 현재는 90년대 350만 명이나 굶어 죽고 그러면서 난리가 벌어졌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상으로 지금 현재 식량난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겨울에도 얼어 죽은 사람들 숫자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걸 인해서 이런 일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지금은 죽기 살기로 땔감 훔치기, 땔감 강도하기 이런 싸움이 백성들 사이에서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식량은 당연히 군 창고에 있는 식량까지도 총을 맞아가면서도 창고를 털기로 하고 이러고 달라들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 부대 저 부대 또 이런 하부 조직 군대 창고에는 식량도 별로 없고 엘리트들이 먹을 수 있는 군 식량 창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군에서 이탈한 사병들이 그 식량을 털기 위해서 강도 무리가 돼서 달라드는 데다가 그것이 일반 백성들 가운데 이제 청년들이 군 입대도 안 하고 흘러다니면서 식량을 훔치기, 땔감 훔치기 이제 이런 상황이 지금 현재 북한이 아주 파다하게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평양에 있는 실세들까지도 자기들 먹고 사는 문제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눈치를 보면서 거기에 붙어서 하려고 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바깥 세계 그 눈치를 보면서 자기들이 연관을 가져가지고 바깥 세계와 연관을 가져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국에 내려와 있는 테러 분자들, 한국에 내려와 있는 간첩단들, 얘네들 숫자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북쪽 평양에서 내려오는 그 명령, 걔들 그거 지금 기다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내려와가지고 내려온 것이 천만다행이다 싶어가지고 자기들 여기에서 제대로 안정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찾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을 겁니다. 그런 자들이 지금 현재 뭐 민노총이라든가 또는 전교조라든가 한국 내부의 좌파 특권층에서 이제까지 돈 마음대로 쓰면서 피 빨아먹듯이 한국 피 빨아먹듯이 살아온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자들을 갖다가 오히려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잘 부려가지고 저희들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챙길 수 있는가. 지금 이 남쪽에 내려와 있는 북한의 간첩이라든가 이 테러 조직이라는 게 그 모양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김정은이도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 군부 실상이 이 모양으로 무너져 있는 거, 이걸 갖다가 한국에서 전부 알고 거기에 맞춰서 선도적으로 북한을 갖다가 복속시키는 그러한 군부 전략이 지금 나오지 않을까 봐 그게 무척 겁이 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저희들도 아예 한국에 이렇게 많이 이상한 부대를 내려보냈다고 하면은 현재 한국의 진정한 군부 세력이 북한 쪽으로 얼마든지 북한 체제 전복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조직을 갖다가 그쪽에 들여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재 굶주린 백성들, 굶주린 사병들, 그리고 군부 내부의 알력과 다툼들, 평양 특권층에 헤매이는 모습, 이런 것들을 전부 파악해서 그걸 갖다가 다 뒤집으려고 하면 어쩌나. 더군다나 지금 현재 이 전화, 이런 걸 가지고서 지금 북한에서 장마당 세대, 또 MZ 세대, 얘네들은 김정은에 대한 존경심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걔들이 만약에 이 한국의 드라마를 듣는다든가 뉴스를 듣는다든가 그 흉내를 낸다든가 하면은 당장 잡아가서 죽인다 어쩐다 하면서 엄벌에 처하고 뭐 그런 것을 하고 있다 손 치더라도 지금 그런 것을 아예 우습게 여기고 조직적으로 이 젊은 세대들이 이미 지금 현재 북한을 전복하는 그러한 조직 운동으로 변화되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쪽 만주 쪽에서 북한 출신 노동자들이 자기네들의 월급을 주지 않는다 해서 평양에서 온 자기들의 위에 있는 그 사람들을 갖다가 상대로 해서 조직적인 저항을 했죠. 그래가지고 반드시 이 잘못된 것을 고칠 테니까 제발 참아달라고 세상에 북한에서 온 정치부 그 인간들이 또는 그 회사 안에서 사실상 정치적으로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그 작자들이 어떻게 노동자들한테 그런 타협을 하겠습니까? 어림도 없었죠. 근데 이번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안 될 만큼의 심각한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중공 쪽에서 그걸 원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중공 쪽은 왜 원하느냐? 이번에 북한의 노동자들이 그렇게 저항하고 일어나니까 그것이 즉각 중공 내부의 모든 노동자들, 공장 사람들 거기서 파업하면서 거기서 노동운동이 벌어질까 봐 겁이 났던 겁니다. 너무 무서웠던 거죠. 그래서 이 중공 쪽에서 미리 이거를 빨리 가라앉히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에 이걸 폭력적으로 진압하려고 하면은 이 사람들은 목숨 걸고 달라들려고 벌써 작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는 안 되니까 빨리 타협을 하고 돈 준다고 해라. 이런 정도까지 갔다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북한 쪽으로도 잘 알려지고 있대요. MZ세대끼리는 이것이 다 알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김정은이나 이 노동당 조직이나 군부 조직이 이렇게 저항하고 일어나면은 함부로 달라들지 못하는구나. 이걸 알아가지고 벌써 지금 현재 이 북한 내부에서 군에서 이탈한 사병들이라든가 또는 군에 입대하지 않고 흘러다니는 젊은 청년들, 도둑, 겉으로 보면은 뭐 땔감 도둑 아니면은 식량 도둑, 특히 걔네들은 뭐 훔칠 것이 어디 군부 창고밖에 없어요. 그러니 총구 앞에서 목숨 걸고 도둑질 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있는 군인들하고 짜고서 조직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지금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부 엘리트들 가운데에서 이 굶주리는 사병들하고 굶주린 젊은 애들하고 같이 연합적인 조직까지 만들어서 이제는 더 이상 이 김정은 체제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평양 체제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이런 쪽으로
한국은 절대로 먼저 쳐들어오는 일은 없을 것이고 한국은 그냥 북한을 가만둬도 제풀에 북한은 주저앉아서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쓸데없는 전쟁 일으키려고 할 리가 없다. 그래서 한국이 전쟁을 일으키는 걸 기회로 해서 우리가 살판 났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우리가 먼저 일으키자. 일으켜가지고 우리 살 길을 찾으면은 그럼 한국 쪽에서 자기네들이 우리 내부 조직을 붕괴시키고 뒤집기 위해서 보낸 그 북한에 보낸 그러한 조직들을 이용해가지고 우리하고 같이 합쳐서 뭔가를 하게 될 거 아니냐. 이것이 일어났다 싶으면은 곧바로 핵기지부터 이제 무너지면서 한국군이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우리 그렇게 하자. 이런 쪽으로 지금 북한 내부에서는 지금 드설내기 시작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지금 현재 함경도 쪽에서 얼어 죽는 사람들 사태가 벌어지니까 그거를 인해서 분통이 터져가지고 또 저항하는 군인들도 생기고 또 백성들도 생기고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굶주림도 굶주림이고 이번 겨울 추위 때문에 생긴 문제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만주 쪽에서 벌어진 그런 일들이 들어오고 하면서 지금 북한이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김정은이 핵을 남쪽으로 쏴서라도 우리가 남쪽에 식량과 남쪽에 무지무지하게 많은 창고들과 그거 다 우리 거고 남쪽에 화려 뻑적지근하게 지어놓은 거 우리가 쳐들어가면 다 우리 거다라고 하는 뭐 그런 그 유혹을 김정은이 한다 해서 백성들이 그걸 갖다가 고지고대로 들을 리가 없죠. 김정은도 압니다. 공연히 이런 내부가 무서우니까 이거를 갖다가 잠시라도 가라앉히기 위한 수단으로 한국을 향한 핵공갈을 치고 있는 수준입니다. 러시아 푸틴이 겨우 그런 김정은, 그걸 몰아가지고 그렇게라도 말썽을 일으켜서 한국의 무기가 우크라이나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보려고 애를 쓰는 거. 이건 참 얼마나 우습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현재 시진핑은 이 한국이 만들어 놓은 무시무시한 그 무기들을 보면은 무엇보다도 이 사람들이 한국의 핵 무기가 아직 없었다 하더라도 핵무기보다도 더 무서워해야 할 소위 집속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래는 그거 전쟁터에서 쓰지 말자고 국제적인 규약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자, 북한은 핵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죠. 중공도 언제든지 북한 편이 돼가지고 핵을 가지고 한국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미국의 핵에 의지해가지고 그동안 이걸 방어하고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면서 미국의 재래전 무기고도 텅텅 비기 시작했다는 것이 알게 됐습니다. 더군다나 미국의 탄약고까지 다 텅텅 비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탄약을 갖다가 우크라이나로 가져가지 않으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전통적인 한국의 한국과 연합국가인 서부 유럽의 모든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이 국가들도 이번에 러시아하고 싸우는 동안에 그쪽 무기고도 텅텅 비게 됐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이 한국의 무기로다가 채우지 않으면은 유럽이 러시아의 압력을 감당할 길이 없어요. 이래가지고 한국한테 어쩔 수 없이 뭐 한편으로는 좀 창피하기도 하고 어떤 애들 질투도 나죠. 예. 한국한테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쳤으니까 다 줘야 되니까. 그리고 한국은 자기네들 후배고 자기들이 도와줬던 나라인데 그런 나라가 이렇게 발전해가지고 오히려 거꾸로 유럽을 도와주고 텅텅 빈 무기고를 채워주고 뭐 이렇게 됐으니까 그리고 그 한국이 가져오는 무기를 보면은 자기들이 개발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무기 있죠. 전에는 그것이 유명하고 그것이 잘 팔려나가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한국 무기하고 비교하면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의 무기가 최고로 우수하고 최고로 괜찮았는데 한국 무기가 지금 6회 공군 전부 걸쳐가지고 한국 무기가 미국의 재래전 무기 수준보다도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을 미국 그 군사 전문가들이 발표를 할 정도입니다. 더 나아가서 미국의 무기 만드는 모든 회사들이 지금 현재는 생산력이 없어요. 최고 좋은 무기를 설계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그건 사실인데 또 한국보다 나은 게 또 많고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무기 생산 체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기술자들이 없고 그래서 좋은 무기 만들 수 있는 설계도가 있어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미국의 재래전 무기보다도 더 한 걸음 업그레이드 된 그러한 무기를 한국은 육군, 해군, 공군 모든 것에 걸쳐서 또 미사일 전체에 걸쳐서 그런 걸 잘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현재 미국의 체면이 있기 때문에 또 서구에 있는 그 선진국들의 체면이 있어서 한국이 거기보다 앞서 있다 이 말을 못해서 미안해서 못해서 그렇죠. 또 우리가 그 한국이 그동안 얼마나 신세를 졌어요. 얼마나 고마운 나라들입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그 자존심 건드리기도 싫고 그래서 한국은 자기가 그런 무기를 효과적으로 잘 만들어냈다 할지라도 그 뭐 형님들 안심하십시오. 우리가 좀 만들어냈고 무기 좀 있으니까 가져다 쓰세요. 한국 입장이 이제 그 정도가 된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는요.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그러니 뭐 딴 나라는 유럽에서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가 한국보다도 나은 기술도 있고 설계도도 다 가지고 있는데 정작 무기 만들려고 하니까 힘드네. 한국의 생산 라인은 잘 가지고 있고 하니까 한국이 만들어 주셔. 또 우리하고 연합국이니까 우리가 안심하고 당신네들한테 무기 만들어 달라고 할 수 있잖아. 또 전에 썼던 무기와 호환 관계가 미군 무기를 썼으니까 당신들이 미군 무기를 토대로 해서 새 무기를 만들어냈을 테니까 그 호환도 잘 될 거 아니야. 그러니 최고로 좋으니까 한국 무기 좀 씁시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러시아가 단순하게 우크라이나에 한국 무기가 들어오는 것만 겁내는 것이 아니에요. 러시아는 어떻게 됐냐면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거의 이겨놨는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느냐면은 러시아 국경선에 있는 나라들이 경쟁적으로 다투어서 나토에 가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러시아와 유럽 사이에서 중립국가 역할을 했었던 나라들이요. 나토 국가로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해가지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좀 이기는 쪽으로 전쟁을 좀 정리하려고 하니까 세상에 이 나토 국가에 가입된 나라들이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러시아를 적으로 돌리고 경계하면서 달라드는 거예요. 근데 러시아를 향해서 그렇게 경계선을 딱 쳐놓고 달라드는 그 국가들을 보니까 무기는 어떤 무기냐? 한국 무기야.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만 지금 한국 무기를 들어오는 겁내는 게 아니에요. 러시아는 자기 그 큰 나라의 국경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그 국경선에 맞닿아 있습니까? 그런 나라들이 전부가 러시아하고 맞상대하는데 무기를 어느 나라 무기로다가 가져가느냐 하면은 원래는 미국 무기였죠. 아니면 독일 무기였고 뭐 프랑스, 영국 이런 쪽에 이제 무기들이었는데 이것이 다 변해가지고 지금 한국 무기로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 무기를 지금 러시아가 포위를 당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그 스탄하는 중앙아시아 국가들 있죠. 유라시아 대륙 안에 있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원래는 소련 속에 들어가 있던 나라들인데 소련에서 해방돼 가지고 지금 뭐 우즈베키스탄 또는 뭐 키르기스탄 또 뭐 카자흐스탄 이런 여러 나라 몽골 뭐 이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이런 나라들이 전부가 또 어떻게 되냐? 거기야 뭐 나토에 가입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하겠냐면 다 한국, 미국과 안보 조약을 맺는 거야.
한국, 미국과 산업개발 조약을 맺는 거예요. 그 나라들이 전부가. 이래가면서 세상에 그 나라들이 원래 소련에 속해 있었고 러시아가 생긴 다음에도 친러시아적인 국가로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 나라들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막 전쟁하는 그것 때문에 러시아 국경선에 있는 유라시아의 모든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미국과 한국과 친해져 가지고 군사 조약을 맺고 산업 개발 조약을 맺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원래 중공이 무슨 뭐 중국몽 또는 뭐 1대1로 어쩌고 해가지고 그 나라들과 조약을 맺는다. 상하이 뭐 클럽이다 뭐 어쩌고 그런 거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나라들 치고 어느 나라도 모두가 다 러시아를 싫어하는 것보다도 더 싫어하는 게 중공 시진핑이에요, 지금 현재. 그래서 한국과 정확하게 관계가 맺어지기 전에, 미국과 정확하게 관계가 맺어지기 전에는 중국과 러시아 눈치를 보느라고 그래서 이 중국과 러시아와 뭐 조약도 맺는 척하고 어쩌고 했지만은 정작 한국이 이제 몽골과 조약을 맺으면서 카자흐스탄하고 새 조약을 맺고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거기 있는 나라들의 전부가 미국과 한국 여기와 다 조약을 맺어가지고 이제는 중공도 안 무섭다 이거야. 러시아도 안 무섭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동부 유럽 국가들은 뭐 전부 한국 무기를 다 무장을 해가지고 러시아한테 딱 맞상대하고 있죠. 우크라이나는 오히려 지금 현재 한국 무기가 아직은 러시아를 고려해서 아직 안 들어가고 있어요. 탄약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뭐 한국이 직접 갖다 준 게 아니고 바이든이 갖다 준 거죠. 한국 탄약을 사가지고. 요새는 또 체코슬로바키아에서 한국 탄약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우크라이나에 또 집어넣어준다고 하더구만요. 어쨌든 간에 동부 유럽, 서부 유럽 할 것 없이 유럽이 전부가 한국 무기로 무장을 하면서 러시아하고 맞상대하면서 유럽 쪽 국가들은 전부가 나토 쪽으로 그냥 거꾸로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 푸틴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크라이나 하나 잡겠다고 달라들다가 지금 결과적으로 적만 더 많이 만들었고 그리고 러시아가 한국과 결합을 해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 그것도 뒤로 물리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푸틴이 아주 입장이 난처해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현재 푸틴이 트럼프 대통령과 친해져 가지고 딥스테이트를 갖다 물리치는데 공로가 있어서 그 편에 들어가지고 푸틴을 좋게만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고 봐요. 푸틴이 페도필리아 범죄자들을 갖다가 트럼프 대통령과 연합적으로 척결한 거, 그건 아주 잘한 겁니다. 러시아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면서 러시아에서 페도필리안들, 그리고 젠다성을 주장하는 자들, 소돔의 음란 문화 있죠? 그걸 주장하는 자들, 그걸 갖다가 러시아에서 아주 완전히 쫓아낸 거. 그리고 기독교 신앙과 윤리를 되찾으려고 노력을 한 거. 그거는 푸틴의 큰 공로입니다. 아주 잘한 겁니다. 동시에 한국과 함께 결합을 해가지고 러시아를 산업국가로다가 발전시키려고 작정을 하고 달라들었던 거. 그것도 아주 잘한 겁니다. 동시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요, 딥스테이트가 우크라이나에다가 범죄적인 연구기지를 만들고 범죄적인 군사기지를 만들어서 우크라이나에서 그 러시아를 향해서 바이러스 전쟁을 일으키고 아니면은 독가스 전쟁을 일으키는 거. 당연히 그런 걸 선제 공격으로 하죠. 그것도 몰래 은밀하게 시작하죠. 그래서 당했다 하면 그냥 러시아가 당하는 거예요. 일단 그거 한번 당하면은 러시아는 그때부터 정말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죠. 이런 기획을 가지고 이 바이든과 젤렌스키가 이 악마적인 음모를 꾸미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완전히 노예화시켜서 정말 괴로움을 주고 이렇게 했었던 거는 아주 잘못된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그런 전쟁을 벌릴 때 모든 죄를 푸틴한테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푸틴을 악마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푸틴이 반드시 쳐들어온다. 쳐들어와서 점령한다. 우크라이나가 자원도 많고
또 고급 군사 기술을 갖다가 구소련에서 전수받아서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자원도 많고 식량을 많이 생산해낼 수 있고 그다음에 우수한 연구체계 이런 것들도 우크라이나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탐내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정복하려고 한다. 그래서 푸틴이 반드시 우크라이나로 쳐들어온다. 푸틴은 악마다. 그리고 오래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독재자다. 먼저 이런 식으로 이 푸틴에 대해서 푸틴 악마론을 갖다가 전 세계에 퍼뜨리느라고 그 딥스테이트의 그 옳지 못한 시녀 언론 기관들이 많이 퍼뜨렸었죠. 이번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푸틴이 그걸 모르느냐면 잘 알죠. 거기다 푸틴이 아주 미운 짓을 더 했잖아요. 페도필리안들을 다 척결해버리고 소돔 문화를 다 쫓아내면서 딥스테이트 문화를 갖다 다 쫓아내버리고 특히 이제 이 딥스테이트 유럽의 페도필리안들 이네들이 트럼프한테 쫓겨가지고 도망을 오는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로 엄청나게 많이 도망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페도필리안들이 푸틴이 소돔 문화나 그 페도필리아 이 범죄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감을 가지고 척결을 하면서 달려들 줄은 몰랐습니다. 그랬다가 트럼프한테 쫓겨가지고 이 페도필리안들이 그쪽으로 돈 따발을 쥐고 또 사업 인프라 잔뜩 가지고 또 인재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을 몰고 그래가지고 러시아로 많이 들어갔죠.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돈과 기술과 그리고 인프라 이것만 푸틴이 전부 빼앗아 버리고 그 페도필리안 악마 같은 범죄자들 그리고 소돔 문화를 가지고 온 자들 이것들을 싹 잡아들여서 척결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밉겠어요. 미워가지고 이 바이든과 젤렌스키가 야 빨리 쳐들어가자 하면서 쳐들어가는 신호를 내리기 위해서 서로들 연락을 주고받을 때 푸틴이 먼저 알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미사일을 쏴서 그 연구기지와 그 바이러스 또는 독개서 이런 것을 준비해서 러시아를 공격하려고 했던 그 기지 그걸 전부 먼저 때려 부셨습니다. 거기까지는 푸틴이 잘못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잘했어요. 그런 면에서 저도 푸틴이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도 푸틴은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과 그런 면에서 상당히 지금 교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푸틴이 자기 국경선이 맞닿는 모든 약소 국가들 그 국가들이 나토에 가입하면 안 된다. 그리고 다른 어떤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동맹 체제를 만들어 가지고 이 러시아에 대항하려고 하면 안 된다. 러시아와 국경이 맞닿는 모든 나라들은 그리고 국경이 맞닿지 않다 하더라도 러시아의 지정학적인 그 이익으로 봐서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모든 국가들은 러시아와 동맹 관계를 맺고 러시아 말을 들어라. 그렇지 않으면은 가만 안 두겠다. 이런 식으로 나간 거. 그럼 그 러시아, 제정 러시아의 러시아 제국주의하고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지금 딥스테이트가 범하는 이 악마 같은 범죄, 이거하고 뭐가 다를 게 있어요? 푸틴도 역시 영웅주의적인 발상에서 러시아 구제국주의, 공산주의를 안 한다고 하더니 구제국주의 범죄로 다시 넘어갔어요. 이것은 푸틴이 큰 잘못을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영토 전쟁 시작한 거, 그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푸틴한테 그리고 러시아 국민들한테 러시아 국민들 책임은 딴 거 아니에요. 그러한 푸틴의 잘잘못을 잘 가려서 푸틴이 택해야 할 길을 잘 택하게 해야지 무조건 푸틴을 다 좋게만 봤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푸틴이 영웅주의에 취해가지고 구 러시아 제국주의 범죄로 나가려고 하는 거. 그래서 약소 국가들을 억압하고 러시아에게 굴종시키려고 한 거. 이거는 러시아 국민들이 박수를 치고 좋아한 거 아주 잘못입니다. 그거는. 예, 체첸, 그루지아, 크리미아 이런 거, 또 아제르바이잔 이런 거, 또 아르메니아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꽉 쥐고 아제르바이잔을 갖다 치고 어쩌고 하는 거 이게 보면서 아주 그냥 이 대단히 이 푸틴이 말이죠. 이 러시아의 체면을 살리고 러시아 국민들의 그 부끄러움을 갖다가 다 제해줬다 해가지고 전쟁할 때마다 푸틴을 갖다가 자꾸 칭찬하고 영웅시했단 말이에요. 그건 러시아 국민들의 잘못이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러시아 국민들이 한국 국민들을 좋아해가지고 서로들 잘 지내려고 했던 거 그것이 표준입니다. 모든 나라 국민들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러시아가 카자흐스탄한테 형제 관계가 돼가지고 카자흐스탄이 어디하고 동맹을 맺든지 그거 상관하지 말고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카자흐스탄에게 형제 같은 의로운 관계를 맺어서 잘 돌봐주고 힘을 주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베네룩스 3국 그런데도 그렇죠. 그 조그만 나라들 억압하고 내 말 들어 이러지 말고 러시아가 큰 은혜를 베풀어서 시장도 베풀어주고 또 여러 가지 해서 거기 경제적으로 발전하게 만들고 그래서 러시아가 형처럼 느끼게 만들어주면 될 거 아니야. 왜 거기다 대고 나토하고 관계 맺으면 안 돼. 너희들 내 말 들어야 돼. 그따구 소리 왜 해요? 왜? 지금 한국을 보세요. 한국에 어디 억압하는 나라 있습니까? 뭐 뺏으려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렇지만 한국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지금 같이 와서 같이 발전하자 그러고 있습니까? 러시아가 큰 나라 입장에서 한국과 함께 그거 못합니까? 난 할 수 있다고 봐요. 한국과 친하게 지내려고 하면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두긴이라는 사람의 사상에 너무 취하지 말고 지금 한국적인 상생지향, 평화지향 이러한 국제적인 관계를 갖다가 맺으려고 하는 그 원칙을 제대로 새롭게 잡아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아주 중요하게 오늘 얘기를 하고 지나갈까 하는데 한국과 러시아 푸틴을 비교해서 지금 얘기했듯이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한국에 대해서 다시 좀 봐야 됩니다. 요새 이승만 박사를 재발견하자 하는 국가전쟁이라고 하는 국가전쟁이 아니라 건국전쟁 뭐 그런 영화가 지금 현재 돌고 있죠. 참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또 박정희 대통령의 한국 경제 개발 그걸 갖다가 다시 평가하자 해서 지금 현재 온 국민들이 새롭게 깨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내부에서 지금 현재 그거보다도 오히려 한국 바깥에서 지금 한국 때문에 새로운 군사적인 지정학적인 지도가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경제적인 지정학 지도가 새로 생기고 있습니다. 이거 참 기묘하죠.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앞장서서 나가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나 미국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딥스테이트 세력과 그냥 국가 운명을 내건 거대한 대결을 하느라고 아직 지금 세계를 돌볼 상황이 아닙니다. 또 동시에 딥스테이트가 있기 때문에 미국을 믿게 보고 트럼프가 있기 때문에 미국을 믿게 보고 이래가지고 미국을 향해서 미국을 불편하게 하는 국가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중진국, 후진국들, 뭐 아프리카라든가 이제 이런 데요. 또 중동, 이런 나라들은요, 미국에 대해서 애증이 교차하는 그러한 그 관계에 있습니다. 뭐냐면은 미국의 딥스테이트 세력이 전 세계를 나가서 너무나도 악을 저질렀어요. 그래가지고 그 딥스테이트 미국 세력을 보면은 중진국, 후진국에서 지금 와서는 미국이 싫은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딥스테이트가 요새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니까 비로소 미국이 곧 저 딥스테이트 국가는 아니구나. 알고 보니까 진짜 미국은 따로 있었네. 트럼프 대통령이나 하고 미국을 둘로 갈라져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세계가 미국을 신용을 하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이기고 나오기까지는 미국을 완전히 믿지를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딥스테이트 바이든 세력 때문에 미국을 싫어하는 거예요. 중진국, 후진국 모두가 그렇습니다. 지금 뭐 중동 국가들 다 마찬가지죠.
유럽, 동부 유럽 국가들, 미국을 바라본다고 할 때 트럼프 미국을 대환영하죠. 그런데 딥스테이트 바이든 미국은 전부 싫어하죠. 그 다음에 서부 유럽 국가들, 국민들은 전부가 지금 트럼프, 친트럼프입니다. 거기 그 서부 유럽의 엘리트들, 권력을 잡고 있는 자들, 걔들만 딥스테이트예요. 근데 그 딥스테이트도 지금 둘로 나뉘었습니다. 트럼프와 타협을 하면서 좀 딥스테이트가 살아남자. 그리고 지금 이제 딥스테이트 내막을 다 알아가지고 트럼프가 안 생겼다면 모르는데 트럼프가 딱 일어나가지고 미국에서 완전히 지금 딥스테이트를 다 몰아내게 생겼으니까 전 세계가 다 알아버렸다. 우리 죄를 다 알았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도 많이 뺏겼고 더 이상 트럼프와 싸우지 말자. 그러자면은 푸틴과도 그만 싸우자. 우크라이나에서 계속 이렇게 싸우면 안 되지 않냐. 이래가지고 원래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같이 일으켰던 딥스테이트 내부 세력이 다 통합이 되어 있었어요. 그때는.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푸틴이 먼저 알아가지고 그냥 다 때려 부시면서 그 딥스테이트의 계획을 다 부셔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딥스테이트가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그것도 다 드러내버리고 그리고 이 전쟁 상황 자체도 푸틴이 일으킨 게 아니라 사실은 젤렌스키와 딥스테이트가 그 연합해가지고 푸틴 러시아를 괴롭혔다는 거. 그래서 이 푸틴이 자기가 살아남자고 러시아가 살아남자고 어쩔 수 없이 먼저 미사일을 쏜 거에 불과하다는 거. 이제 세계가 그걸 거의 다 알고 있어요. 이제는. 그래가지고 딥스테이트가 더 이상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하다가는 러시아한테 패배할 뿐만 전쟁에서 패배할 뿐만 아니라 더 자기네들의 범죄만 다 드러나가지고 이제는 살 길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드디어 내부에서 딥스테이트 내부에서 양쪽이 갈라져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래가지고 드디어 딥스테이트 세력 내부도 이 러시아하고 그냥 무조건 패배만 하는 쪽으로만 가면은 곤란하지 않냐. 자, 중부 유럽, 서부, 동부 유럽 전부가 다 지금 한국 무기로 무장해가지고 러시아와 맞상대하겠다고 하는데 또 북부 유럽 국가들도 원래 우리 딥스테이트 국가인데 거기도 지금 현재 나토에 가입하면서 한국 무기로 무장하겠다고 하는데 한국 무기로 무장하기 시작하면은 드디어 한국은 미국에서 바이든하고 벌써 싸웠거든. 바이든 미국과는 미국이 아니라 바이든 딥스테이트 세력. 이것들과는 한국과는 벌써 좋지 않은 사이야 벌써. 그래가지고 유럽에서도 한국 무기를 받아들이고 한국과 더불어서 이 산업 발전을 하려고 하면은 사실은 딥스테이트가 한국하고 타협할 수밖에 없어. 해가지고 딥스테이트 내부에서 금융 왕들 가운데서 한국하고 투자하면서 우리는 한국과 미래를 같이 하겠다 하는 그런 가문들도 생겼습니다, 지금. 자, 이 한국이 나타나니까 딥스테이트가 그렇게 막 갈라져서 싸운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유럽 무기 판도, 군사적인 판도 이것도 결국은 트럼프 미국과 한국의 합친 군사 판도 있죠. 그것이 유럽을 딱 잡아가지고 나토를 완전히 장악하는 거. 그렇게 되면은 러시아와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러시아와 대립할 필요도 없고 푸틴과 러시아는 친하니까. 또 한국은요 어떻게 나갑니까? 한국은 당연하게 우크라이나 쪽에다가 우리 한국 무기 들여보내지 않으려고 하면 조건이 있어. 푸틴도 젤렌스키도 그만 싸우고 전쟁 그만해. 한국이 그렇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따지지 마. 푸틴 자꾸 젤렌스키 보고 뭐 이러고 저러고 따지고 젤렌스키는 푸틴 보고 뭐 이러고 저러고 자꾸 따지고 그래가지고 과거 지향적으로 책임 추궁하면 둘 다 전쟁 범죄자고 둘 다 무서운 인류 앞에 전쟁 범죄자야. 딴 거 없어 지금. 그러니까 당신네들 과거 따지려면은 당신네들 국민한테 세계 인류한테 곱게 보일 수 있는 공로나 세워. 그 공로 세우려면 첫째는 무조건 전쟁 여기서 휴전하고 끝 맞춰. 누가 이겼다 졌다 그거 따지지 마.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을 죽이지 말자. 거기에 합의를 하라 이거예요. 둘째 합의할 거, 전선에 있는 거기에 한국군을 중심으로 해서 연합군이 들어가서 거기에다가 백의 종군하게 하라 이거야. 그래가지고 그 군인들이 들어가가지고 흰옷을 입고 들어가서 적십자 길을 달고 흰옷을 입고 들어가서 거기 다친 사람들 다 치료하고 그리고 지뢰 제거. 그 한국은 뭐 지뢰 제거하는 최고 무기가 잘 그런 장갑차가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들어가서 싹 지뢰 제거하고 그 전선 전체를 갖다가 완전히 평화 녹지대로 개발을 하는데 그것은 이번에 이 한국을 중심으로 하는 평화 군단 이 사람들이 거기를 갖다가 관리하도록 그래서 거기를 평화 녹지대로 만든다. 산업지대요. 이번에 전쟁을 인해서 말할 수 없이 곤경에 처해 있는 우크라이나 백성들과 러시아 백성들을 살려줄 수 있는 산업 개발을 그 전선 중심으로 하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을 중심으로 한,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함께 한국을 믿어주니까 한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산업 개발 기획팀을 갖다가 국제적으로 만들어서 컨소시엄을 갖다 만들어가지고 전선 중심으로 개발을 하는데 러시아 개발, 우크라이나 전반적인 개발 그걸 전 세계와 더불어서 함께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그러면은 한국 무기를 이 우크라이나로 들여오지 않게 하겠다. 거기에 합의하면은. 그러고 나서 어차피 이제 과거는 정리하고 따져 물어야 된다. 그러나 푸틴도 제렌스키도 자기 나라를 잘 살려주고 인류 평화를 위해서 공로를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과거 지향적인 책임 추궁을 하면은 그때는 당신네들 징벌을 내리기보다는 공로를 인정해서 새로운 지도자로 당신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세계가 부여할 거다. 당신네들 조국만 당신들한테 지도자로 일하게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줄 거다. 그러면 좋지 않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평화 속에서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힘쓰자. 그리고 이번 기회에 딥스테이트의 이 잘못된 그 범죄적인 전략들 또 정책들 이런 것들은 이제 다 폐기 처분하고 전 인류가 그런 것은 청소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자.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그렇게 마감할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 한국은요. 그렇게 나가면은 나는 푸틴도 대환영한다고 봅니다. 젤렌스키도 당연하게 살려줘서 고맙다고 그럴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러시아 국민들, 우크라이나 국민들 대환영하면서 전 세계가 새로운 평화 시대를 향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점에서 지금 한국은 군사적인 새로운 지정학적인 지도를 형성하고 있고 경제적인 새 개발 지정학적인 지도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군사적인 면에서도 또 경제적인 면에서도 한국이 새로운 판도의 지도를 갖다가 그릴 수 있도록 자극을 주는 것은 이거는 평화지향적입니다. 그리고 상생지향적입니다. 전 세계가 그렇게 나가면은 자연스럽게 김정은도 또 시진핑도 더 이상 권력 욕심 부리지 않고 자기 국민들을 살릴 수 있는 기회 쪽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 된다고 봅니다. 당연하게 동북아시아의 위기도 해소가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희망을 바라보면서 이번 24년을 새로운 소망 가운데 기대하면서 우리가 함께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할 때라고 봅니다. 오늘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